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의 구인 건수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300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또 FOMC 결과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파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새벽경에 저희는 FOMC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대한 경계감 속에 시장은 갖가지 이슈 속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전달된 통계와 지표 일정들이 사실 월초에 많잖아요. 통계 하나 보면 국내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무역 수지가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2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5.7%.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7개월째 무역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봐도 기존에 버텨줬던 반도체, 컴퓨터, 석유화학, 가전, 철강, 섬유 쪽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플러스 쪽에 남아있는 건 자동차와 2차 전지, 석유 제품 등 일부가 되겠습니다. 각 섹터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이터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이슈로는 어제 장 후반에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줬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수급적인 내용이죠. CLSA 측에서 단일 자금 규모로는 세계 17위인 미국의 텍사스 퇴직 교직원 연금 여기에서 비중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을 벗어나는 움직임인 거죠.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이머징 마켓, 인도나 한국, 대만 쪽으로 자금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한국 비중을 이만큼 6개월 동안 더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걸까라고 시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연기금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된다면 결국에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인 거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요. 최근 한 달 동안 10월부터 외국인은 한 4조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9조 정도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 총 60조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과거 60조, 70조 정도 팔고 나서 그 다음 해 2008년도, 2009년도 코스피는 약 80% 정도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니 내년도, 내후년도 혹시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이 다시 비중을 채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어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나름 희망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 후반에 힘을 실어줬던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이제 거두려나 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중국이 재개방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 미국의 코로나 사례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도 그리고 중국 장도 홍콩 장도 같이 힘내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많이 억눌렸던 이 홍콩 항생 지수는 5% 이상이나 폭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우리 아는 바 없어. 무슨 얘기야? 라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이 긍정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냐면 모른다, 아니다라고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유가도 올라간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슈를 담고 뉴욕장은 출발을 했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거야라는 일부 기대감을 안고 1% 내외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용 구인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고요. 결국 순식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피봇 기대감이 약화되자마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적 내놓을 때마다 빅테크 업체들은 강달러 부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의 오늘 부담이 더 느껴졌습니다. 나스닥이 더 빠졌던 이유가 되겠죠. 유가는 올랐고요. 천연가스가 10% 가까이 밀려났는데요. 미국에서 일부 LNG 공장이 유지 보수를 끝내고 다시 가동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스 관련주의 변동 오늘 조금은 예상을 해봐야겠죠. 다시 한번 파월 레파토리에 힘이 실릴 만한 내용이 나온 건 거죠. 이 졸츠 보고서라고 해서 채용 구인 건수 보고서가 매월 초에 노동통계국에서 내놓습니다. 미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거 기억하거든요. 지난 10월 5일에 예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를 그날 바로 지폈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2%, 3%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8월보다 9월에 훨씬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CNBC가 얘기한 대로 금리를 올려도 고용은 뜨겁다. 피봇의 기대를 꺾어놨다라는 거죠.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을 얘기할 때마다 매번 레파토리로 했던 게 노동시장은 견조해. 구직자 1인당 2개 일자리 널렸어. 라는 코멘트에 또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 속도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일부 이런 우려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서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5% 이상 하락했고요. 알파벳 4%, 애플 2% 정도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주구장창 떨어졌던 메타는 오늘장 하락에 동참하지 않고 일단 상승을 했죠. 에너지 쪽도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AMD가 실적을 내놨는데 큰 이슈는 되지 못했습니다. 실적 추정치에 조금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간외에서 일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파월의 시간으로 도래하고 있죠. FMC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저희는 목요일 새벽에 최종 결과를 알 텐데요. JP모건에서 FMC 6가지 시나리오를 떡하니 내놨습니다. 뭐 그냥 50bp 올린다 내린다 뭐 비둘기 매파적 이런 건데요. 50bp 올리고 비둘기. 뭐 물론 가장 시장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나리오죠. 2008년도에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S&P 500이 11.6% 오르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75bp 플러스 매파적 발언이 되겠죠. 그럴 경우 시장 보합권.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75bp 의 비둘기 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S&P 500은 한 3% 정도 올라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려봐야 되는 거고요. 자, 개별 이슈로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또 연기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내놓는다 했는데 이번 연말은 정말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또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뉘앙스 변화가 있다라고 하네요. 인텔의 야심작이었던 사파이어 래피즈, 과거 위상을 찾기 위해 이걸 준비했는데 욕심을 과하게 내서 신기능을 많이 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많이 발견이 됐었고 계속 출시가 연기됐던 건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버그 때문이 아니고 수율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산이 임박하긴 했구나라고 시장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DDR5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짝 밀렸다라는 점, DDR5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보면 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 어제 저녁밥 먹는데 딱 소식이 나와서 황급하게 추가를 했고요. 네, 저는 어제 제가 브리핑했던 원전주도 강했지만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보면 섹터가 참 다양합니다. 네. 건설, 인프라, 뭐 원전 등등이 있는데 스치기만 하면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신이 어제 장중에 26%대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모백스도 17%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세아특수강 등등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네옴시티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브리핑을 해봤지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다시 드리면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탈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고요. 규모는 약 710조 원 정도 한화로는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라인이나 옥사곤, 트로제나 등등의 이런 관광단지,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우선은 지난달 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기존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상으로 못 오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일단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에 가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원팀 코리아 사절단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들 체크해보면 한국 건설사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로드쇼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한국과 사우디의 네트워킹 행사, 또 네옴시티 수주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기관이 많다고 해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거기다가 네이버를 비롯해서 다양한 또 스타트 업체들도 함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해외 건설 플랜트의 날을 맞아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그리고 4대 해외 건설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건설주들이 그동안 레고랜드발 악재로 인해서 참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조기 달성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이미 올해 10월 기준으로 9,243억 달러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네옴시티 관련주, 건설주, 원전주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정말 많은 섹터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찐 수혜주가 어떤 것일까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건설과 인프라 쪽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원전이나 엔터 쪽은 사우디에서 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수혜 기대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무래도 올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더 라인과 관련해서 터널 공사 수주를 따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앞서 체크해봤듯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옴시티 쪽의 사업에 참여를 하는 성신양회가 주목받고 있고 세아 그룹주들도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대한전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주들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폴란드 쪽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연이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K 콘텐츠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SM이나 CJ, ENM 등등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 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앞서 우리 얘기했듯이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다 했다가 다시 또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독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에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이후에 방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올해가 한국과 사우디의 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져서 양국의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제2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힘을 더 받아갔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이 시간외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추가적인 상승세 더 가져갔습니다. 앞서 봤듯이 여러 섹터가 관련주로 엮여 있죠.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는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쪽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볼 텐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게 찐 수혜주인가 저게 관련주인가 막 이런 고민도 돼요.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사업부 내용으로 봤을 때와 시장이 보고 있는 시각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가운데서 투자자들은 많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 히링 같은 경우와 한미글로벌도 장중과 시간의 흐름이 싹 바뀌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간을 봤을 때 그 전날에 급등이 나온 것과 시간의 움직임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옴시티 관련주 잠시 후에 이야기 풀어봅니다. 자, 어제 코리아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11월 중에 2차 전지와 로봇 관련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2차 전지 쪽 결국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2차 전지 산업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코리아팀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답니다. 이 내용은 심플합니다. 2030년까지 점유율 40%로 배터리 시장의 1위가 되겠다. 그래서 50조 원을 투자한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일부 광물을 써야 되고 미국과 동맹국 혹은 미국의 가공을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맞추는 것을 대응하는데 기업 단독으로 하기 힘드니까 우리 민관이 같이 합칠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민관에 손잡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배터리 3사,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고려 아연, 포스코 홀딩스 정도가 상장사로 들어갑니다. LSMNM은 이게 LS 니코동제련이 이름을 바꿨는데 좀 어렵게 바꾼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건 상장사가 아니지만 LS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손 잡고 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배터리 규범 분과를 만들어 배터림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결국 폐배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분과 R&D 투자를 늘린다라는 겁니다. R&D 투자한다면 우리 3억 개 배터리 투자를 좀 더 늘린다라는 것과 LFP라던가 3억 개가 아닌 쪽에 대한 투자, 전고체 투자 이런 걸 늘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시장의 들썩임을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쪽이 되겠죠. 3억 개를 고도화한다라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주목받을 거고요. 전고체 쪽, 리튬 쪽, 폐배터리 쪽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종목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전반을 두르는 내용이니까요. 다만 어떤 게 주가 반응을 더 강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여주는 답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폐배터리 쪽에 전략이 좀 초점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분명 반응을 보이겠죠.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 배터리 얼라이언스 동맹을 하고 나서 이 포스코 케미칼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재보다 음극재 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음극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올해 합작 투자 북미 업체와 손잡고 음극재 공장을 투자 협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은 양극재 쪽에 엄청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음극재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웬걸 음극재를 돌아봤는데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 케미칼이 떡하니 또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실적을 3분기를 보면요.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양극재 쪽 매출은 거의 폭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음극재 쪽은 살짝 증가한 느낌이죠. 왜일까요? 배터리 소재에서 비중이 양극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양극재 쪽을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극재 쪽이 더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해 봤을 때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 충족하기가 쉬운 편인데 음극재는 대다수가 7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극재 관련
관련 업체들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하고 있고 그 안에 부속으로 또 따라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이슈들 담아봤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한번 달려볼까요? 네, 빠르게 의창희 대표님 모셔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일정이 있을 때는 빨리 그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MC 있을 땐 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에 대한 경계감을 시장은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시장과 섹터 전략 챙겨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목요일 새벽경에 저희는 알게 될 텐데 뉴욕장은 여러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오고요. 또 긴축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았다가 또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저녁이면 다 결론이 나겠죠. 근데 그 JP 모건이가요. 한 6가지 시나리오를 네네. 냈더라고요.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1% 올리는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라면 그건 적극 매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최근에 2주 동안 그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라는 신호가 나온 것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잘못 뉴스를 쓰시는 것 같은데 피벗이라고 쓰면 안 되죠. 피벗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4.7이 될지 5%가 될지 4.5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의 최종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거에 안도감을 보여주면서 최근 2주 동안 올라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금리 1%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최종 목표치가 6%가 되거나 7%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 목표치의 변함이 없다라면 저는 시장의 안도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약간 굴곡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증시도 보시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S&P 500하고 다우는 강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상당히 강하지만 코스닥은 그냥 10월 거의 저점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표님은 지금 압축한다면 어찌됐건 FMC로 변동이 나온다면 그 최종 목표치에 금리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럼 매수 쪽에 더 의견을 주신다라는 걸까요? 저는 계속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11월 중순, 11월 말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2,450에서 2,500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꽤 많은 매수를 보여줬어요. 이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매도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나서 이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린 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흔들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최소 뭐 그게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많이 오른다라면 골디락스라는 이유로 오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경제가 좋아?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심각한 그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그 현재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럼 뭘로 있습니다. 사야 될까요? 어제 뭐 삼성전자 1% 올랐고 LG화학은 11% 폭등이었고 LG 에너지솔루션 6%. 웬만한 대형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압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히 대형주가 좀 센 것 같긴 하고요. 네,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엔솔, 뭐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 어때 2차 전지는 버릴 수가 없는 애증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7, 8월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다시 좀 매기가 좀 붙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본다라면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배당이 좀 있는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처럼 모든 그런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종목별 편중은 좀 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가는 종목 대형주들 여전히 관심권에 넣고 기존의 뭐 태조 이방원 종목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 창의스픽에 또 관련한 섹터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마 네옴시티 얘기가 또 핫하지 않을까 싶어요. 온다 그랬다가 못 온다니까 간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온다라는 소식이 네, 뭐 누가 가든 누가 오든 어찌됐건 이 섹터가 힘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옴시티 관련주 그런데 너무 어제 미리 뜨거웠어요. 그리고 장후에 일단 완세자가 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오늘도 뜨겁겠죠. 그럼 저희는 뭘 사야 돼요? 오늘 차가울 수 있는데. 차가워요? 네, 왜냐면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국내 이제 그 지원팀이 이제 홍보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11월에 다시 좀 방한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죠. 빈살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좀 기대감으로 좀 어저께 좀 많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원전 수주 모멘텀도 약간 이제 가미가 되면서 네. 일부 또 중복되는 건설주라든지 기업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게 500조다, 뭐 1000조다, 뭐 얘기는 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우리나라가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수주 100조 할 걸 200조 하고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안 온다고 해서 200조 할 거 100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네옴시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돼요. 네. 그것을 미국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어저께 새벽에 나온 뉴스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사우디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미국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죠. 사우디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부분들을 중재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는 자기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약간 패싱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하고 조금 동맹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옴시티라는 게 아무리 좋은 도시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쟁 나게 되면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면 바로 공격적으로 그 대규모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면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그 사우디를 방문을 하든 빈살만이 방한을 하든 11월 중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서가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혹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특히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하고 관계가 좋하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걸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격 매수는 당연히 자제하자.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슈 타서 뭐 급등이 나올 경우에 네. 좀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건설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바닥에서 너무 많이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보긴 봐야 된다 하셨는데 올라온다면 비중 축소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한된 반등일 뿐이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삼성물산이 될지 삼성엔지니어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다 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스케줄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빈살만이 정말로 어제 나온 그 오후 저녁쯤에 나온 뉴스에 보면 거의 11월에 방한 확정 지은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10월, 그러면 10월 말 정도 되겠죠.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은 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그럴 때 미리 선 진입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딱 터졌을 때 지금 딱 올라타기에는 조금은 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제 진만쌤도 원전에 대해서 얘기 주실 때 그렇고 지금 이청희 대표님도 네옴시티 얘기 주실 때 그렇고 약간 정말 투자자들이 이 이슈 따라서 추격하다가 속된 말로 물릴까 봐 사실 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기업에 대한 접근법 자체에서 그 목적을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일단 네옴시티는 보유하신 분들은 이익을 잘 챙기는 쪽으로 일단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야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눌려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쪽 갈게요. 어떻게 매일 이야기를 해도 매일 새롭게 뉴스들이 또 쏟아질까요? 이번에는 정부 배터리 얼라이언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기다렸던 내용이고 연결된 이야기가 뭐 셀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폐배터리, 뭐 전고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일단 이 이슈 한번 보고 섹터별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네, 참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배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반도체만 막 그냥 주구장창 저기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무를 때도 있었고, 지금은 뭐 배터리 쪽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시대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가 니켈판 오펙을 추진하겠다라고 그저께인가 뉴스를 낸 게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에서 생산 가동 공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서 내보내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EU 관점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배터리 어떤 제품이든 처음 만들 때는 원산지가 있겠죠. 그것이 중국산일지 뭐 베트남 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다시 재가공할 때는 그 재가공하는 지역이 원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 IRA라든지 미국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또 이 배터리 관련된 자원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요가 나올 텐데 자원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먼저 선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뭐 그 비전 선포 같은 거 내용을 보면은 뭐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라고 그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확실히 산업 구조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최근에 신고가 내고 있는 기업들 보면 배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시가 총액이 큰 기업이 어저께 LG화학이 10%가 네. 넘게 올랐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인가가 10%가 넘게 올랐었고 한마디로 보면 거의 상한가 친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가총액 LG화학 같은 경우가 몇입니까? 한 5인가 6인가 정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아직까지 있고 또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보면 양극재, 음극재 계속 좀 이제 그전에는 폐배터리 그리고 리튬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더라면 결국 실적이 나오는 쪽은 양극재, 음극재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부패가 차려진 느낌인데 그 가운데서 이 양극재 스테이크를 저희가 어찌됐건 시장에서 뜯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 메뉴를 또 찾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살짝 배가 부르니까. 네. 그래서 파스타 격인 음극재를 또 네. 시장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보다 음극재가 귀해질 거다 이런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인데 포스코 케미칼 또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력도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의 수명하고 그 충전 양을 결정시키는 그 핵심 요소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흑연 쪽으로 해가지고 흑연을 활용해가지고 충전 이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변화가 되면 충전량이 더 많이 몇 배로 늘어나고 또 안정성이라든지 이 가벼운 그 무게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저께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나노신소재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관련해서 탄소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결 지을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음극재 쪽을 좀 보신다라면 뭐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또 다른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은 이 정도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만 쌤이 한솔케미칼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솔케미칼도 좋죠. 그것도 또 음극재 관련 종목이니까요. 이런 쪽 종목들 오늘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포스코케미칼 뭐 포켓몬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또 탄력을 받을지 지켜보죠. 차이스픽 삼성 SDI 수익률이 20% 10월 24일에 다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도 저희 여러 번 이익을 냈었습니다. 이번에도 1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죠. 자, 차이스픽 가겠습니다. 앞서 7, 8월에 강했던 거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방산 쪽을 짚어주셨네요. 네. 솔직히 저 원래 방산을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달 정도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증시도 안 좋았고 또 관련돼서 좀 노이즈도 좀 있었고 해서요. 근데 한 주초 지난주에 좀 쭉 훑어보니까 언제 이 종목, 이 섹터가 이렇게 좀 살아 올라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은 관심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폴란드 수출 효과가 정말 빠르면 4분기 후반 정도서부터 매출을 잡힐 것이고요. 뭐 내년 상반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잡히겠죠. 어쨌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폴란드뿐이 아니죠. 지금 뭐 러우 전쟁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아니고 그냥 8개월, 8, 9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중국, 대만 관련해서도 좀 위험성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신흥국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방위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쪽은 뭐 말할 거 없는 것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증시 반등에 따른 주도주가 좀 복귀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게 LI 넥스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LI 넥스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후행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 조금은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방위산업주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